여름이 찾아오면 뜨거운 햇볕과 높은 습도로 인해 우리의 피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강렬한 자외선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고 짙은 자극과 땀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인 김수연 박사는 여름철 피부 관리의 중요성과 다양한 팁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로 김 박사는 여름철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파++++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외출 시 긴팔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 박사는 피부의 수분을 지키는 것이 여름철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에어컨 바람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보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녀는 촉촉한 젤 타입의 수분크림을 하루 2번 이상 충분히 발라주며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 박사는 피부 건강은 결국 체내 수분 밸런스에서 시작된다며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고 더위로 인한 체내 열도 조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클렌징입니다.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만큼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합니다. 김 박사는 이중 세안을 강조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워터로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제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젤 또는 거품 타입의 세안제로 잔여물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적절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시원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도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피부과 전문의 김수연 박사가 알려준 여름철 피부관리법을 참고하여 여름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 방을 가득 채웠다. 눈을 뜨고 한숨을 쉬며 가만히 누워있는데 문득 요즘 들어 몸이 무겁고 피곤했던 이유가 운동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건강을 위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문득 친구가 얘기해준 10:00 걷기가 떠올랐다. 친구는 매일 10,000보를 걷기 시작한 이후로 체중도 줄고 기분도 상쾌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엔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확인해 걸음수를 측정할 준비를 마쳤다. 토요일 아침 10:00 걷기를 결심한 나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섰다. 처음엔 어디부터 걸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집 주변 공원으로 향했다. 파란 하늘 아래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 나도 덩달아 에너지가 솟았다. 공원의 나무들 사이를 거닐면서 한 걸음씩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걸으면서 생각이란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엉망진창이던 일상 속 고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풀려나갔다. 걷다 보니 공원의 경로를 지나 도심으로 연결되었고 거리의 사람들, 카페, 가게들의 풍경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낯익던 풍경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목표했던 10,000보를 넘어섰다. 스마트워치가 진동하며 10,000보를 달성했음을 알려주었고 작게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만큼은 내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근처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벤치에 앉았다. 뜨거운 커피 한 모금이 몸에 스며들자 피로감과 함께 기분 좋은 성취감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걷기는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며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경험은 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여유까지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내게 있어 10,000보 걷기는 단지 피트니스 목표를 넘어선 삶의 방식이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시간. 오늘도 나는 거리의 풍경 속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그렇게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10:00 걷기의 진정한 매력 아닐까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주말 등산을 떠나기로 한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평소 복용하던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겼다. 친구들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등산길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화두에 오른 것은 바로 비타민C였다. 친구 지수는 매일 아침 비타민C를 섭취한다고 했다. 요즘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해서 매일 비타민C를 먹고 있어. 그러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친구인 민수는 비타민C의 효과에 회의적이었다. 비타민C가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큰 것 같아. 오히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민수의 말에 지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모두 각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엔 내가 관심 있는 오메가3 이야기를 꺼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다. 어떤 친구는 오메가3의 필수 지방산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며 적극 추천했지만 다른 한 친구는 생선이나 견과류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며 별도의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점점 가파르게 변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토론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가 나왔다. 친구 수지는 최근 장 건강이 좋지 않아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 장이 건강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진 것 같아. 근데 민수는 여기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제품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야. 변비나 장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자연 상태의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민수는 자신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마그네슘을 이야기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육이 자주 굳어서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했어. 피로감도 줄고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 이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생활 속 스트레스와 불면증 문제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등산이 끝날 무렵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마법의 약이 아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섭취하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대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개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날의 토론 덕분에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뒷받침해주는 존재일 뿐 최선의 건강 방침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을 탐색하게 되었고 그날의 등산은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준 하루로 남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던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 8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연속된 나쁜 자세는 그의 몸에 점차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목 뒤쪽과 어깨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단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통증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결국 민수는 병원에 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의사는 그에게 직장인의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거북목 증후군은 나쁜 자세로 인해 목뼈의 커브가 변형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래 방치하면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거북목 증후군을 진단받고도 그의 생활 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민수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평소에 느끼던 피로와 더불어 두통까지 동반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자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느낌에 시달렸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손목과 손가락에 이상한 저림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병원을 찾은 민수는 이번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복합 진단을 받았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신경이 눌려 발생하는 손상으로 역시 그의 나쁜 자세와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병이 하나씩 민수의 몸에 찾아왔다. 민수는 절망했고 결국 본격적으로 나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돌입했다. 그는 먼저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었다. 또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기에 알람을 설정하여 매 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이거나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민수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쁜 자세가 초래한 질병들로 인해 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했다.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자세의 위험성을 경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동료들은 그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자신의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민수는 이제는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을 알리고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점차 건강을 되찾는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다. 여러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다시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나쁜 자세가 불러올 수 있는 질병들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문제임을 그는 몸소 체감하며 살고 있었다.